예의 바른 한국 미녀들. 우리도 배워야 할 점이네요. 비굴해 보인다. 우리나라가 더 큰 나라라는 게 느껴지네. 안녕하세요, 공감동입니다. 한국인의 기본적인 예의. 그들의 시선으로 보면 어떤 모습일까요? 최근 중국의 한 편의점에서 있었던 작은 사건이 중국 SNS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과연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이야기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인 여성 3명이 물건을 구매한 후 영수증을 두 손으로 받고 공손히 인사를 하는 모습이 CCTV에 담겼습니다. 편의점 주인은 이 영상을 보고 예의 바른 한국 미녀들의 쑥스러운 사장이라는 제목으로 중국 SNS 플랫폼에 영상을 게시했습니다. 영상은 순식간에 확산되었고 수많은 중국인들의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예의 바른 모습을 배워야 할 것 같다. 한국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예의 바른 모습이네요. 문화적 차이를 배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지는 듯 했지만 곧 분위기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과하다. 그냥 물건 사고 가면 되는데. 이런 모습이 마치 우리가 위대한 나라이고 그들이 낮은 나라인 것처럼 보여서 좋네. 한국인들 특유의 비굴함이 보인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럴 필요 없다. 역시 우리나라가 더 큰 나라라는 게 느껴지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우월감이 묻어나는 댓글들이 수천 개의 좋아요를 받았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의견이 아닌 현대 중국 사회에 만연한 자국중심주의적 사고방식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그들의 우월감은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요? 2020년 이후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중국의 자국 우월주의는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자국의 코로나 통계 조작 의혹이 제기되었음에도 그들은 자신들의 방역 시스템이 세계 최고라며 자화자찬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한의 장례식장 유골함 수와 공식 사망자 수가 크게 불일치했다는 의혹. 2022년 12월 갑작스러운 봉쇄 해제 이후 확진자와 사망자 수를 축소 발표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지만 그들의 자부심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WHO가 중국 코로나 통계 신뢰성에 의문이 있다는 성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여전히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이러한 우월의식이 실제 그들의 행동과는 큰 괴리가 있다는 점입니다. 해외에서 중국인들의 무례한 행태는 매년 끊임없이 보도되어 왔습니다. 2017년 상하이 디즈니랜드에서는 잔디밭을 훼손하고 아이에게 오줌을 누게 하는 등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019년 제주도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는 침대 위에서 해산물을 먹으며 라이브 방송을 진행해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숙박업소 측은 침구가 모두 훼손되어 폐기해야 했다고 밝혔지만 해당 방송인은 사과는커녕 오히려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올해 11월 일본의 게스트하우스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2019년 태국 치앙마이 도이수텝 사원에서는 성스러운 의자 위에 올라가 부적절한 포즈로 사진을 찍어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건은 태국인들의 공분을 사 중국 관광객 받기 싫다는 청원에 10만 명 이상이 서명하는 사태로까지 이어졌습니다. 2013년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서는 새치기를 말리던 현지인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이 사건은 너무나 큰 파장을 일으켜 중국 정부가 해외여행 에티켓 가이드를 별도로 제작해 배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일본에서는 매년 벚꽃 시즌마다 벚나무 가지를 고의로 훼손하는 사고가 반복되어 중국인 관광객의 출입을 제한하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 2019년 오사카성 공원에서는 벚나무 가지를 꺾어가다 적발된 관광객이 기념품으로 가져가고 싶었다며 당당한 태도를 보여 일본 시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자신들의 부적절한 행동에는 관대하면서도 타인의 예의 바른 행동을 두고 비굴하다고 평가하는 이중적인 태도. 그들은 자국 내에서는 공공장소에서의 침뱉기나 새치기가 일상 다반사이면서도 해외에서는 큰 나라 행세를 하며 우월감을 표출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말하는 문화 강국의 민낯이 아닐까요? 중국의 문화적 오만함은 단순히 관광객들의 무례한 행동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그들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문화 침탈 시도입니다. 2021년 중국의 최대 포털 사이트 바이두 백과사전은 한복이 한나라 의상에서 유래했다고 서술했습니다. 수천 년간 이어져 온 우리의 전통 의상을 마치 자신들의 것이냥 왜곡한 것입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는 한복을 중국 전통 의상인 양 착용하는 충격적인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는 올림픽이라는 무대에서 대담하게도 문화 침탈을 시도한 것입니다. 중국 드라마의 한복 무단 도용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매번 논란이 되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청자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제작진은 오히려 이는 중국 전통 복식이라며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이러한 문화 침탈은 의복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2020년 중국은 파오차이의 ISO 국제표준 등록을 추진하며 이를 김치와 동일시하려 했습니다. 수천 년간 이어져 온 우리의 발효 문화를 단순히 자신들의 절임 문화와 동일시한 것입니다. 글로벌 타임즈는 김치는 중국 문화라고 주장했고 중국 국영방송 CCTV는 김치는 중국 문화유산이라며 왜곡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심지어 중국 관영 매체들은 한국은 중국의 김치 문화를 훔쳤다는 터무니없는 주장까지 펼쳤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문화 침탈 시도는 이제 한글에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한글은 한자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졌다. 훈민정음의 뿌리는 중국에 있다. 이런 황당한 주장들이 중국 학계에서 공공연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국 베이징 대학의 한 교수는 한글의 자음과 모음 체계가 한자의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학자들은 세종대왕이 중국 문자를 참고했다며 한글의 독창성마저 부정하려 했습니다. 한편 그들의 문화적 이중성은 한류 콘텐츠에 대한 태도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2016년부터 시작된 한한령으로 한국 문화 콘텐츠를 규제하면서도 그들은 끊임없이 한국의 콘텐츠를 무단으로 표절하고 있습니다. 2021년 중국의 오디션 프로그램 뉴스 위드 유는 프로듀스 101의 포맷을 그대로 가져갔습니다. 투표 방식, 무대 구성, 편집 스타일까지 마치 복사본을 보는 듯 했습니다. 심지어 참가자들의 인터뷰 방식과 카메라 앵글까지 똑같이 따라했습니다. 제작진은 우연의 일치라고 해명했지만 누가 봐도 명백한 표절이었습니다. 정식 수입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 외에 많은 컨텐츠들에 대한 표절이 공공연하고 대담하게 행해지고 있습니다. 예능 프로그램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2021년에는 복면가왕의 포맷을 무단으로 차용한 프로그램이 방영되어 국내 제작진의 항의를 받았습니다. 무대 구성, 출연자 등장 방식, 마스크 디자인과 경연 방식까지 거의 복사에 가까웠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의 일치가 아닌 의도적인 모방이었다는 것이 국내 방송 관계자들의 지적입니다. 2019년 BBC 다큐멘터리 차이니즈 히던 캠프스는 위구르족 탄압의 실상을 폭로했습니다. 강제 수용소의 존재, 대규모 감시 시스템, 고문과 세뇌 교육, 수용소 생활자의 증언에 따르면 매일 중국어를 강제로 학습해야 했고 전통 문화를 부정하도록 강요받았다고 합니다. 2022년 유엔 인권보고서는 중대한 인권 침해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신장 위구르 지역에 설치된 수많은 감시 카메라, 강제노동 수용소, 위성사진을 통해 확인된 대규모 수용소 단지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말하는 문화 강국의 실체입니다. 홍콩 민주화 운동 탄압, 티베트 독립운동 탄압, 대만에 대한 군사적 위협. 그들은 하나의 중국을 주장하며 타문화와 민족의 정체성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2019년 홍콩 시위 당시 그들은 폭도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평화적인 시위대를 폭력적으로 진압했습니다. 티베트에서는 달라이 라마의 사진 소지만으로도 체포될 수 있으며 티베트어 교육이 금지되고 중국어 사용이 강요되고 있습니다. 자국 내에서는 인터넷 검열로 자유로운 정보 유통을 막으면서 해외에서는 자신들의 프로파간다를 적극적으로 퍼뜨리고 있습니다. 중국의 공자학원은 전 세계 곳곳에 설립되어 있지만 이는 교육기관이라기보다 문화적 침투의 전진기지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그들의 역사 왜곡 시도입니다. 2021년에도 고구려사 왜곡 동북공정은 계속되고 있으며 백두산을 장백산이라 부르며 자신들의 영토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어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며 군사적 활동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경제적 압박을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시키려는 시도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한한령으로 인한 경제적 보복, 희토류 수출 제한을 통한 위협, 경제적 영향력을 무기화하는 모습까지 이것이 바로 그들이 말하는 평화로운 부상의 실체입니다.
이처럼 중국은 자신들의 역사적 정통성과 문화적 우수성을 내세우며 주변국의 문화와 역사를 침탈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예의와 문화는 과연 진정성이 있는 것일까요?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 상대를 존중하는 자세. 이것이 바로 우리 문화의 핵심입니다. 한 장의 영수증을 받는 작은 행동에도 우리의 정신이 깃들어 있습니다. 이는 결코 비굴함이 아닌 자신감 있는 문화민족의 자부심입니다. 2023년 미국 CNN 방송은 한국인의 예절 문화야말로 현대사회가 잃어버린 가치라고 보도했습니다. 영국 BBC는 특집 다큐멘터리를 통해 한국의 예절 문화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한국인들의 예의 바른 모습은 깊이 있는 문화적 배경에서 비롯된다. 이는 단순한 형식이 아닌 오랜 전통과 철학이 녹아있는 생활 양식. 실제로 우리의 예절 문화는 세계 곳곳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전 세계 언론은 우리 국민들의 친절과 배려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경기장을 떠날 때 자신의 자리를 깨끗이 치우는 관중들, 외국 선수단을 진심으로 환대하는 자원봉사자들의 모습.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도 한국 응원단은 경기 후 쓰레기를 주워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우리의 일상이 된 문화입니다. K-팝과 한국 드라마를 통해 전해진 우리의 문화적 모습은 자연스럽게 세계인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2022년 방탄소년단은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6개의 앨범을 동시에 진입시키는 기록을 세웠으며 프루프는 발매와 동시에 차트 1위에 올랐고 95주 연속 차트인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그들의 무대 매너였습니다. 수많은 해외 언론들은 방탄소년단의 예의 바른 수상 소감과 팬들을 향한 진심 어린 존중을 극찬했습니다. 이건 정말 특별한 거예요. 하버드대에서 한국학을 연구하는 제시카 브라운 교수는 오징어 게임의 한 장면을 멈춰 세웠습니다. 94개국 넷플릭스 1위, 17억 시청 시간이라는 경이로운 기록 속에서 그녀가 발견한 것은 의외의 장면이었습니다. 보세요, 이 장면을. 극한의 경쟁 속에서도 서로를 배려하고 나이든 참가자를 공경하는 모습이요.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목숨이 달린 순간에도 이런 예의와 규칙이 지켜지는지. 하지만 곧 깨달았죠. 이게 바로 한국인들의 일상이라는 걸요. 실리콘밸리에서 10년간 근무하다 지금은 스탠포드대에서 강의하는 마이클 리 교수도 비슷한 경험을 들려줍니다. 삼성전자의 연구소에서 특별한 것을 발견했어요. 수직적 조직처럼 보이지만 자유로운 소통이 가능하고 빠른 실행력 속에서도 배려가 살아있더군요. 실리콘밸리의 무브 페스트와는 또 다른 차원의 효율성이었습니다. 제 학생들은 처음엔 의아해했어요. 제시카 교수가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매 수업마다 들려주는 한국 문화 이야기가 과장된 것 아니냐고요. 하지만 넷플릭스의 한국 드라마들을 보며 그들도 점차 이해하기 시작했죠. 드라마 속 인물들이 보여주는 선후배 관계, 식사 예절, 어른을 대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단순한 연출이 아닌 실제 한국인의 일상이라는 걸 말이에요. 마이클 리 교수는 실리콘밸리의 변화도 짚었습니다. 구글이나 메타 같은 기업들이 한국 개발자들을 특별히 선호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들은 뛰어난 기술력을 가졌으면서도 팀워크가 탁월하거든요. 혼자 빛나는 천재보다 함께 성장하는 문화를 만들어내죠. 실리콘밸리의 많은 기업들이 이제 이런 문화를 배우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6개월간 교환학생으로 지낸 에밀리의 관찰은 더욱 흥미롭습니다. 파리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지하철에서 자연스럽게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카페에서도 직원과 손님이 서로 존중하며 식당에서는 나이든 분들이 먼저 식사를 시작할 때까지 기다리더라고요. 처음에는 너무 형식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문화인지 깨달았죠. 실제로 한국의 이러한 문화적 영향력은 이제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실리콘밸리 AI 연구소는 현지 기업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었고 네이버의 기업 문화는 글로벌 IT 기업들 사이에서 새로운 표준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사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코로나19 대응이었어요. 제시카 교수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마스크 착용을 두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던 미국과 달리 한국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때 깨달았어요.
이게 바로 진정한 선진 문화구나 하고요. 마이클리 교수는 최근 자신의 강의실에서 재미있는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학생들에게 리더십의 새로운 모델을 보여주기 위해 한국 기업의 회의 문화를 영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학생들의 반응이 흥미로웠어요. 처음에는 의아해하다가 곧 진지한 토론이 시작되었죠. 수직적으로만 보였던 구조 속에서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모습에 놀라워했어요. 한국만의 독특한 매력이죠. 스탠퍼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아시아 문화를 연구하는 에이미 장 교수도 대화에 참여했습니다. 오징어 게임이 대표적인 예예요. 456억 원이라는 상금을 둔 극한의 경쟁 속에서도 참가자들은 완전히 야만적으로 변하지 않았죠. 거기에는 여전히 예의와 배려, 인간다움이 남아있었어요. 94개국 1위라는 기록도 놀랍지만 더 놀라운 건 이 드라마가 보여준 한국인들의 진면목이었죠. 에밀리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자신의 일상에도 적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파리로 돌아와서도 식당 직원들에게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꼭 하려고 해요. 처음에는 직원들이 어색해했지만 이제는 그들도 내게 더 친절하게 대해주더라고요. 작은 변화지만 이런 게 바로 문화의 힘 아닐까요? 한류의 힘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제시카 교수는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인 여러 자료들을 가리켰습니다. 거기에는 BTS의 유엔 연설 영상, K-드라마 장면들, 그리고 한국 기업들의 실리콘밸리 진출 관련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강요하지 않아도, 주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전파되는 영향력. 이것이 진정한 소프트 파워죠. 에밀리는 최근 자신의 SNS에 한국에서의 경험을 꾸준히 공유하고 있습니다. 제 팔로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빠른 배달 시스템 속에서도 배달원과 고객 사이의 예의와 배려가 지켜지는지, 왜 한국의 편의점에서는 알바생과 손님이 서로 존중하는지 같은 것들이죠. 이런 게 바로 한국만의 특별함이라고 생각해요. 실리콘밸리에서도 변화가 시작됐어요. 마이클리 교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삼성전자나 네이버 같은 기업들이 보여주는 조직 문화가 이제는 하나의 모범 사례로 연구되고 있죠. 빠른 실행력과 혁신은 기본이고 거기에 더해진 예의와 배려, 수직적 효율성과 수평적 소통의 조화. 이런 것들이 실리콘밸리 기업들에게도 새로운 영감을 주고 있어요. 비굴하다고요? 제시카 교수가 반문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대단한 자신감이죠. 자신의 문화에 대한, 가치관에 대한 자신감이요. 그것을 굳이 강요하거나 내세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성숙한 자신감 말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연구실에서 발견한 재미있는 현상이 있어요. 에이미 장 교수가 흥미로운 관찰 결과를 공유했습니다. 전 세계 IT 기업들의 조직 문화를 연구하는데 한국 기업들이 보여주는 특별한 패턴이 있더군요. 회의 시간에 모든 구성원이 자유롭게 의견을 내면서도 누군가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배제하지 않아요. 마치 보이지 않는 규칙이 있는 것처럼요. 맞아요. 마이클리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본 한국의 개발자들도 그래요. 코드 리뷰를 할 때 선배 개발자의 조언은 존중하면서도 자신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당당하게 제안하죠. 이런 모습이 실리콘밸리에서는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수직과 수평이 공존하는 거죠. 제시카 교수는 최근 자신의 수업에서 있었던 일화를 들려줬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분석하는 수업인데 학생들이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어요. 극중 인물들이 회사에서 긴장된 순간에도 예의를 잃지 않고 가족 간에도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죠. 처음에는 과장된 설정이라고 생각했던 학생들이 이제는 이것이 한국인의 일상이라는 걸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이게 바로 진정한 영향력이에요. 에밀리가 자신의 SNS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프랑스 친구들이 이제는 저보고 한국식 매너를 알려달라고 해요. 한국 드라마에서 본 것들을 실제로 해보고 싶다고 그들도 느끼는 거죠. 이런 예의와 배려가 결코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는 걸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바로 이거예요. 마이클리 교수가 정리했습니다. 한국은 초고속 발전 과정에서도 자신들의 고유한 가치를 잃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것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데 성공했죠. 빨리빨리 문화 속에서도 예의는 지키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배려는 잃지 않는 이런 모습이 세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희망적이에요. 제시카 교수가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문화의 진정한 힘은 강요나 주장이 아닌 자연스러운 영향력에서 나오니까요. 한국이 보여주고 있는 것, 그건 바로 이런 진정성 있는 문화의 힘이에요. 이처럼 세계는 이제 한국 문화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예절이나 형식이 아닌 오랜 시간 우리 사회에 뿌리내린 상호 존중과 배려의 정신입니다. K-팝과 드라마를 통해, 기업 문화를 통해, 그리고 우리의 일상적인 모습을 통해 자연스럽게 전해지는 이 가치들은 이제 전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의 바른 것이 결코 비굴함이 아니며 배려하는 마음이 결코 약함이 아니라는 것을.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세계에 자신 있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당당한 모습입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항상 행복하세요. 오늘도 빛나는 당신과 함께 공감식 감동 공감